안녕하세요. 전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나이 든 여자 시청자인데요. 제가 일상에 늘 가까이 하는 톡톡 사연에 만일 제가 보낸 이야기가 사연으로 소개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내용을 써봅니다. 요새 영화관이 잘 안 된다는 뉴스는 다들 보셨죠? 비단 코로나 사태라는 큰일을 겪은 후유증 때문만은 아닌 모양이에요. 비싼 영화 티켓 가격도 그렇지만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다들 휴대폰으로 영화이든 드라마이든 편하게 접하느라 굳이 영화관을 안 찾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더군요. 전 유튜브에서 간혹 재미있는 작품들 소개해주면 궁금해 찾아보는데 그 작품들이 영화관에 걸리거나 텔레비전에서 방영해주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서 이용하는 곳에서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나 원참 세상에 별것이 다 있다 싶었는데 주변에 한번 물어보니까 제 연배의 분들도 요샌 휴대폰으로 그런 걸 본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자식들이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휴대폰에 설치를 해줬다네요. 전 자식복이 없는지 그런 걸 해주는 자식을 못 두었어요.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랍니다. 제가 자식복이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판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거두절미하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 중에서 아주 히트를 친 게 있다고 하길래 저도 내용을 들어본 작품이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학창시절에 일어난 끔찍한 왕따 사건을 주인공들이 세월이 흘러 훌쩍 큰 사회인들이 된 채 풀어가는 내용이더라고요. 간만에 카페에서 만난 지인들이 그 작품 얘기를 막 떠들길래 제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제가 젊은 배우들은 잘 모르는데 송혜교는 톱스타니까 저도 알거든요. 그 배우가 나왔다길래 작품의 줄거리를 재미나게 들어봤다. 그만 식은땀이 남몰래 줄줄 흐르고 말았습니다. 지인들이 학생 때가 아직 사회를 모르는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의 세계보다도 무서운 거라고 떠드는 와중에 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목이 타서 음료수나 벌컥 들이켰었죠. 저한테도 그 작품을 한번 보라고 그러길래 조용히 고개만 가로저었고요. 가까운 지인들과 만난 자리였으나 그 중에서 저희 집안 이야기를 옳게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속으로만 깊이 삭혀왔네요. 제가 남편하고 집안 어르신들의 주선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고 서로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정이 들었던 사이였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5년이 지난 뒤에야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땐 양가에서 어느새 부러움과 흐뭇함이 뒤섞인 시선을 받는 집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양가 다 형편이 어려웠는데 남편이 이직을 성공적으로 하는 바람에 돈을 안정적으로 벌게 되었거든요. 이러니 좋은 시선이 쏟아졌지요. 저희 둘을 부부로 붙여놓길 잘했다면서 양가 어른들께서 자화자찬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태어난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자식 둘 다 아들이란 것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원래 아들이 자기 아버지 길 따라가는 법이지. 대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법 아니겠소?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초석을 다져놓으면 아들 녀석들이 그 길을 잘 따라와 줄 게 틀림없어. 우리 집안의 드높은 긍지는 앞으로 우리 아들들이 쭉 이어가게 될 거야. 남편이 멋진 미를 내다보기에 괜히 거기에 토를 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입을 이렇게 놀리고 싶었지요. 여보, 아버님은 생활력이 꽝이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피토하는 심정으로 사셨다고 했고요. 온 집안에서 그나마 당신 하나 빛을 좀 보고 있는 실정인데 드높은 긍지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래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신랄한 지적을 입 밖으로 낼 리는 없었기 때문에 혼자 생각으로만 그렇게 여기며 몰래 웃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남편이 말한 대로의 길들이 펼쳐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큰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무뚝뚝해졌습니다. 마치 저와 친해지기 이전에 옛날 남편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말조차 안 할 정도로 큰아들은 과묵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2박 3일로 여행 가는 일정을 자기 엄마인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애가 집에 안 들어오길래 큰일 났다 싶어 온 동네 다 뒤지고 다녔건만 이웃집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애들 지금쯤 멀리 다른 지역에서 짐 풀고 놀고 있을 텐데 대체 왜 찾냐고요. 그 말 듣자마자 머리가 아파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필시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싶었지요. 보통의 범주에 드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그런 큰 행사가 있는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귀찮아서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고 전 어차피 거기 가는 건데 말하면 엄마는 걱정을 너무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놀라고 기막혔는지 알아? 왜 엄마 아빠가 네 걱정할 생각은 못해? 그리고 너 대체 거기 가는 참가비는 어떻게 마련했어? 아직 모르셨어요? 그 돈 아빠 지갑하고 엄마 지갑에서 조금씩 빼다 마련한 건데요. 금방 알아채실 줄 알았는데 지갑에 돈을 잘 안 보시나 봐요. 뚱하게 답하는 큰아들 앞에서 전 그대로 뒷목 잡을 뻔했습니다. 제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진짜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나 싶었어요. 다른 집 중학생 애들이 어떤가 살펴봐도 별별 기행을 다 벌이는 문제아들이 있을지언정 저희 첫째처럼 희한하게 구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 같았으면 기뻐했을 일 앞에서도 그저 뚱. 슬프고 속상할 일이 분명한데도 역시나 뚱. 매사에 뚱했습니다. 정서 발달에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병원을 수소문해서 저 해괴한 정신 상태를 고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큰아들이 옆 동네에서 하도 출몰하는 바람에 제법 유명했던 들개 한 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길래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었네요. 운전하다 실수로 들개를 치고만 옆 동네 아저씨를 따라서 몇 친구들과 함께 큰아들은 그 들개를 묻어주고 왔지요. 그러더니 책상 옆에 묻혀놓은 장래희망 스티커의 내용을 수의사로 정정했습니다. 처음 붙일 때는 파일럿이었다. 그 다음엔 과학자였는데 이제 수의사가 된 것이었죠. 남편은 일 때문에 항상 바쁜 사람이었기에 집안일이며 아이들 돌보는 건 오롯이 저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독특하다는 것도 남편은 직접 겪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듣기만 한 것이었어요. 간접적으로 접해서 그런가 남편은 큰아들의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왔었고 제가 들깨 사건 이후로 아이가 그래도 제법 평범해 보인다고 하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 이러더군요. 저한테 괜한 소리 하는 것이 될까봐 여태까지 말을 안 했는데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자기 육촌형 한 명도 저희 큰아들처럼 꼭 이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무미건조해서 어른들이 넌 애가 이상하다고 했었다네요. 하지만 그랬던 자기 육촌형도 멀쩡히 잘 커서 잘 살았으니 제발 아무 걱정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 저런 아이가 다양하게 있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보, 그 육촌형이 누군지 나는 왜 얼른 안 떠오르죠? 들어봐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만 잠깐 친하게 지냈던 거고 그 형네가 워낙 먼 곳으로 이사를 갔던지라 결혼 이후로 끊겼었지. 우리 결혼할 때 왔었잖아. 결혼식에서 당신도 봤었을 텐데. 그 좁아 터지고 정신없는 결혼식장에서 내가 일명씩도 없었던 당신의 친척형을
어떻게 알아보고 여태 기억하겠어요? 아유, 그럼 요새는 그분 뭐하고 사신대요? 나도 모르지. 하여간에 이혼을 2번 한 걸로만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이혼을 2번이나 한 자기 육촌형을 두고 그런 사람의 성격이 문제없다 여기면서 저희 큰아들을 두둔하려는 그게 제정신인 건지 전 내심 경악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큰아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이나 친정 식구들에게서 유난 좀 떨지 말라는 핀잔을 꽤 들으며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기우를 부린다는 지적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시간이 가면선 조금 자중을 하게 되었죠. 예민한 성격으로 남들 눈에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나들이 속으로는 무척 신경 쓰였지만 점차 겉으론 아닌 척 제법 그렇게 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가장이고 기둥이고 저보다 7살 연상이기도 하고 친정시댁 할 거 없이 은근히 남편에게 기대려고 하고 그랬기에 남편을 굳이 거스르고 싶지 않았네요. 남편은 그저 큰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늘 그런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조용한 거랑 별개로 정신적으로는 산만했어요. 그래서 공부에 오롯이 집중을 못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애가 머릿속에 잡생각이 너무 많은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도 깊게 사귀지 못하였고요. 은근히 겉돌기까지 한다는 것을 큰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저는 알았습니다. 진작 눈치채고 어떻게든 집에서만이라도 기를 살려주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잘 먹는 반찬이나 간식은 한 번도 빼놓지 않았고 큰아들이 용돈을 달라 그러면 무조건 내어줬습니다. 대학은 보통으로 갔어요. 평범한 수준의 4년제 대학교였죠.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이젠 군대 생활이 걱정되어 전전긍긍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또 이랬었죠.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요? 그나들은 군대에서 자잘한 마찰을 몇 번 일으켰고 그게 커다란 문제로 안 번지도록 제가 큰아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오만 난리를 다쳤습니다. 그 덕에 큰아들은 무사히 군 생활을 어찌어찌 마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정식으로 취업했지요. 그제서야 저는 한숨을 돌렸어요. 남들이 하도 저를 유난으로 보니 아닌 척 굴면서 속으로 큰아들 때문에 머리 싸맸던 그 세월. 그걸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긴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취직해서 적응하고 월급 받고 사는 큰아들을 보니 왠지 뒤늦게 내가 그동안 예민하긴 예민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실없는 웃음도 났었네요. 때 되면 알아서 연애도 잘하겠지 싶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큰아들이 아주 못된 아가씨한테 잘못 걸렸습니다. 큰아들처럼 과묵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는 녀석이 난생 처음 진심을 다해 좋아한 아가씨였어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 이것 외에는 모두 타인으로 규정짓고 살아왔던 큰아들이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온 진심을 다해 설렘 감정을 담아 좋아했던 그런 첫사랑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남편 이전에 잠시 절절하게 짝사랑했던 오빠를 이날 이때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나들 같은 녀석이 얼마나 깊이 빠져 절절했겠나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었다네요. 한마디로 너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서 온 마음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에게 저희 큰아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아버렸어요. 조건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따졌던 큰아들과는 달리 그 아가씨는 다른 남자들과 동시에 만남을 이어가며 치밀하게 저울질을 했더군요. 그 아가씨가 저희 큰아들한테 저울이 너한텐 안 기울더라. 능력 좀 키우지 그랬냐?
라며 마지막에 비웃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큰아들은 누가 자기한테 능력을 지적한다든지 그런 비슷한 뉘앙스만 풍겨도 정색을 했습니다. 시련이 상처가 되다 못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것이었죠. 큰아들은 그 후로 연애는커녕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서 저를 애태웠어요. 저희 남편은 속없는 소리나 했었죠. 당신 맨날 그 손뜨개질 봉사인지 뭔지 같이 하는 모임이 있잖아. 거기에 아직 결혼 안 한 딸 둔 사람 아무도 없어? 있다 그럼 뭘 어쩌려고요? 설마 우리 아들하고 연결시켜 달라고요? 당연하지. 거기 모임 말고도 아는 사람한테 싹 다 연락 돌려서 결혼시키고 싶은 딸 있는지 좀 물어봐. 아직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몰라요? 그렇게 붙여준다 해서 어디 순순히 부모가 내민 여자하고 만나 결혼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절대 안 그럴걸요? 오히려 거부감만 가질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말고 당장 아무 여자나 갖다 붙여놔. 일단 결혼시켜 놓으면 어떻게든 살겠지. 나하고 당신을 봐. 우리도 시작은 엉성했지만 지금까지 잘 살잖아. 남편이 진심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떨결에 결혼해서 여태 잘 살았으니 큰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믿더군요. 제가 떨떠름해하니까 본인이 나서서 오만 친척들한테 연락을 돌렸습니다. 주선해줄 아가씨가 어디 없냐며 말입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회사 근처로 자취방을 구해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죠. 연락을 하면 받았으나 먼저 하진 않았어요. 부모의 간섭이 싫다고 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불쑥 찾아가면 진저리 치기 싫어했어요. 아휴, 그런 마당이었으니 전 속으로 남편을 원망하며 큰아들의 예민한 심기를 혹여나 거스를까 싶어 조심히 지냈습니다. 한숨만 쌓여갔으나 그러면서도 큰아들에게 그 어떤 책은 하나 하질 못해서 답답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아들이 저희 부부의 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말을 해왔습니다. 저 결혼할게요. 되도록 빨리 결혼해서 신혼집 구해다 얼른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죠. 큰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식도 안 전해왔으니 그간 어쩌고 사는지도 몰랐는데 대뜸 결혼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전 도대체 큰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건지 싶어서 단박에 상대가 궁금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솔직히 말해서 아주 평범하다고 보긴 어려운 성격이었으니까요. 그 못돼 처먹은 아가씨하고 잘못된 연애를 하는 바람에 깊은 상처도 받고 살아온지라 다신 여자를 안 만날 줄로 여기기도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웬 발랑 까진 여자가 쑥맥인 저희 큰아들을 꼬여낸 건 아닌지 싶었는데 큰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보자마자 제 모든 의문점이 단번에 해소되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참하면서 차분하게 생겼을까? 인상에서 그 성격이 보이는 느낌이야. 우리 집 장남하고 풍기는 분위기가 서로 비슷하네. 이래서 결혼한다 그랬구나. 큰며느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전 큰아들이 어째서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다 파악을 마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큰며느린 얼굴에서부터 고유한 기운이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큰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누가 자기를 깔보거나 지적하면 바로 발끈하며 어쩔 줄 몰랐는데 큰며느린 절대로 장난이나마 상대에게 지적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둘이 잔잔하게 연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들은 큰며느리의 집안 사정을 다 알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서는 오히려 바로 결혼 결심을 굳혔다고 했습니다. 큰며느린 조선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절 버려두고 집을 나가셨거든요. 저만 없으면 걸림돌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자는 도중에 야반 도주를 하셨어요. 열흘 정도 지나서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줄임배를 붙잡고 의식을 잃어가던 와중 친할머니께서 집에 와보셨다가 저를 발견하셨죠. 그날 이후로는 조부모님 댁으로 가서 쭉 살았습니다. 큰며느리가 자기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차분한 기색에서 다를 대로 달아버린 슬픈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마치 슬픔에 인이 박힌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전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할아버지께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았었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항상 애썼던 것 같아요. 편찮으시더라도 영원히 제 곁에 남아주시길 바랬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건 제가 25대였네요. 그때 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제가 든든하게 할머니를 받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악 물며 3년 넘게 할머니의 병원비로 제가 번 돈을 다 갖다 쏟았지만 결국은 돌아가셨고요. 힘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곁에 계셨던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이후로는 삶의 의욕마저 잃었었는데 오빠를 만나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 거 아는데 그럼에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오빠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게요.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큰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만 눈물을 훔쳤네요. 제가 오만 신경을 다 써가며 키운 자식이 큰아들이었지만 그 배필을 두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네요. 그저 큰아들을 잘 보듬어주고 사이좋게 평생을 잘 살 여자이기만 하면 원이 없었으니까요. 못돼 먹었던 옛날 그 아가씨의 일화를 전 알고 있었기에 처음부터 큰며느리의 참한 인상이 무척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주 고분고분하더라고요. 일찍이 부모 품에서 떠나 살았으면 뭐 어떤가요? 조부모님의 품 안에서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으면 밥상 앞에서도 식기 부딪히는 소리 한 번을 안 내고 밥을 잘 먹더라고요. 단박에 결혼 허락하고 필요한 것들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은 맏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기운 빠지는 성격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진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큰아들이 내성적이니까 활발한 사람하고 짝지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아직도 자기 자식을 모르냐고 했더니 이젠 납득을 하였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신혼집을 장만하는데 크게 힘을 실어줬고요. 우리 며느리가 자기 친정이 없으니까 내가 앞으로 친정엄마 노릇까지 잘해주면 되겠구나. 차근차근 친해지면 되겠어. 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그야말로 부창부수였기 때문입니다. 결이 비슷한 것도 어지간히 해야지. 둘 다 똑같이 입을 꼭 다물고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큰며느린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을 거 사들고 신혼집에 불쑥 찾아가면 화들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먼저 연락 안 하고 찾아가면 반응 안 좋고 이런 것도 어쩜 그렇게 큰아들하고 비슷했던 줄 모릅니다. 근데 큰며느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타고나기를 원체 그런 성격이었듯 큰며느리도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예, 아이 내가 뭐 거창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안부 전화 꼬박꼬박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네가 한 번씩 먼저 문자 한 통씩이나 보내주고 둘이 뭐하고 지내는지 밥은 어떤 거에서 먹었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소식이나마 나한테 네가 먼저 알려줄 수는 없을까? 매번 내가 너희들한테 소식을 둘러대는 것 같아서 나도 스슬려간 민망한 게 아니어서 그래. 아, 네. 노력해 볼게요. 저기 어머님, 제가 성격도 밝지 못하고 애교도 전혀 없고 이런 며느리라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제가 별로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늘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에 비해서 어머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가도록 할게요. 아이고야, 너는 뭘 또 그렇게 거창하게 받아들여. 나는 그냥 네가 이러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을 뿐인데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도 약간은 부담이 되는구나. 우리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화도 안 해본 남남이었잖아. 그러니까 친해지는 것도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지.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우리 천천히 가보자꾸나. 아주 느긋하게 적응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 연락도 살뜰하게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좋겠다. 어떠니? 아이, 어머님, 배려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제가 환경이 바뀌는 것에 많이 예민해서 사실 결혼하고 나서 잠도 깊게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이 나이 먹고서 적응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미움을 살 것 같아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은 가만히 적응할 시간이 저에겐 필요한 것 같아요. 큰며느린 저에게 금방 죄송해했고 금방 감사했습니다. 제가 참다 참다 못해서 연락을 좀 먼저 하고 지내란 말을 조심스럽게 해봤을 때 큰며느리가 너무 크게 긴장하며 대답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죽어서 심장 떨려 하는 게 느껴지길래 제가 천천히 시간을 갖자고 말해줬던 거예요. 제가 큰아들을 키워받기에 망정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금세 새 학기에 적응해서 새 교실, 새 친구들의 호기심을 가질 때 저희 큰아들은 스트레스를 무척 받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떠올랐는데 큰며느리도 비슷한 건가 싶었던 겁니다.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대체 어쩌다가 큰아들이 꼭 자기 같은 여자와 결혼을 했는가 싶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큰아들 부부한테 기웃거릴 명목이 없어졌거든요. 그쪽에서 워낙 고립되어 지내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전 큰며느리에게 천천히 시간 가지란 말까지 해준 뒤였기 때문에 거의 소식이 끊기다시피 하며 지냈어요. 남들이 들으면 기가 막힌 일이라 할 것 같아 솔직히 많이 심란했어요.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것은 바로 작은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형이 결혼한 이후에 새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그 상대는 대학 시절의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당시 2년 가까이 사귀었다가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헤어진 뒤 각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고 재회하자마자 서로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혈기왕성하게 즐겁게 놀았던 때가 아무래도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라 그런지 항상 남달랐어요. 추억도 가장 많았고요. 그랬던 상대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연애하기로 하면서부턴 아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거죠. 그냥 우린 애초에부터 결혼할 운명이었나 봐요. 지금에 와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마도 괜찮으시죠? 당연히 괜찮지. 그래, 결정 잘했어. 내 눈엔 두 사람 완전 천생연분이더만.
전 누구보다 그 결혼 결심을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있다면서 자기 여자친구하고 저를 처음에 통화시켜줬을 때부터 살갑고 발랄한 성격이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큰며느리 들인 직후였기 때문에 더욱 비교가 돼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작은 며느린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아주 살가운 모습을 보이며 잘했습니다. 자기 친정 식구들은 멀리 제주도에 내려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홀로 외로운 타지 생활 중이었는데 누가 보면 가족들과 매일 부대끼며 왁자지껄하게 사는 줄 착각할 정도로 구김살도 없고 어른들한테도 잘했고 사람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밝고 싹싹한 며느리감 누가 싫어하나요? 전 무조건 찬성을 했고 남편도 반색을 하면서 작은 아들을 향해 역시 네가 최고다라고 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들은 당연히 다 깨물면 아픈 손가락이죠. 하지만 둘을 낳고 키우다 보니 확연히 비유가 되긴 했어요. 작은 아들은 타고나기를 활발하고 대범한 성격이었어요. 교우 관계도 항상 좋았고 중학교 때는 3년 내내 학급실장을 도맡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장까지 했었습니다. 대학도 자경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갔어요. 작은 아들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뭐든 알아서 잘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어디 내놓으면 자랑스러운 그런 자식 말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전 작은 아들 자랑거리가 있어 언제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죠. 남편도 애들이 둘 다 사춘기를 다 지나면서부턴 작은 아들을 무척 예뻐했어요. 큰 놈은 기대가 안 되는데 그나마 작은 놈이 본인의 체면을 세워준다면서요. 전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도리어 큰아들에게 항상 신경을 기울였고 세월이 흐르자 이것은 은근히 작은 아들에게 미안한 부분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뭐든 알아서 잘한다는 핑계로 내버려 둔 것만 같았거든요. 작은 아들이 마음에 쏙 드는 작은 며느리까지 데려와 주니 더 이상 바랄 거 하나 없는 천사표 자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 그리고 양가 집안에게 내려준 선물 같았지요. 양가 통틀어서 그때까진 저희 남편이 가장 성공한 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까지 있었으니 그야말로 든든했죠. 어머님, 결혼하고 나면요. 앞으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맛있는 식당이든 멋진 카페든 어디든 잘 모시고 다닐게요. 혹시 제가 옆에 붙어 다니는 거 싫으신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니? 아유, 보기만 해도 웃음꽃이 피는 것 같네. 이래서 집안엔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봐. 시커먼 아들 녀석들만 봐온 것하고는 천지 차이야. 어? 아이, 그런데 이미 제 위로 형님이 계시잖아요. 저 말고 형님도 이미 계신데. 형님은 저처럼 활발한 분은 아니신가 봐요. 제가 아직 형님을 못 배워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아들은 효자답게 배우자도 잘 골라와서 저를 흐뭇하게 만들었지만 작은 며느리가 눈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 말에서 금세 큰 며느리가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는 걸 확 잡아냈으니 말입니다. 그 앞에서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저는 그저 둘이 지내보면 안다고 말을 했을 뿐이었는데요. 드디어 다들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나들 내외가 워낙 두문불출하다 보니 그때가 처음 다 함께 보는 자리였어요. 진작 작은 며느리는 인사도 다 마친 상태였고 상견례 또한 사돈댁에 그때 환자가 생기는 바람에 제주도에서 크게 오가기 어렵다 하셔 부모와 결혼하는 자식만 참여한 채로 진행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한테 혹시 자기 동생 상견례에 참석하겠냐 물었었으나 대답도 못 들었죠. 그게 거절의 표시였고요. 아무튼간 결혼하기로 다 정해진 마당에 드디어 저희 집에 모였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서면서 부엌에 서 있던 작은 며느리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킨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작은 아들이 의문스럽게 말했어요. 아, 형수님, 저쪽은 저랑 결혼할 사람인데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뭐라고요? 게, 결혼하신다는 상대가 바로 쟤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이건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큰며느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하더니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큰아들은 멀뚱히 있었고요. 저희 부부가 설명을 요구하며 작은 며느리를 쳐다봤는데 작은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창인 건가 싶네요. 대수롭지 않게 말하길래 더 캐묻기도 어려웠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형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눈치인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건 큰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뚱한 표정으로 앉아서 밥만 먹더군요. 큰며느리를 안 따라가도 되냐고 제가 몇 번 채근하니 한숨을 쉬더니 밥을 덜 먹고 일어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아팠죠. 형제 사이가 워낙 대면대면하고 친밀하지 못해서 전 이것이 참 숙제처럼 여겨졌는데 며느리들끼리라도 자매처럼 잘 지내보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었어요. 이튿날 기다려도 역시나 연락이 없길래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자마자 울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걔는 절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 3년 내내 걔한테 괴롭힘 당해서 저는 죽고만 싶었어요. 편찮으신 할아버지 생각해서 꼭 참고 안 죽고 간신히 버텼어요. 저한테 부모 없는 년이라고 몸에서 노이는 냄새 난다고 그런 트집 잡으면서 저를 악랄하게 괴롭힌 천하의 나쁜 애예요. 전 아직도 그때의 고통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무서워요. 낯선 곳에 가는 것도 편하지 않아요. 누가 저를 욕하고 때릴까봐 겁나거든요. 전부 걔 때문이에요. 저 어제 1초 만에 알아봤어요.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원흉을 제가 어떻게 몰라보겠어요? 세상에나,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네가 어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싶었는데 학창시절에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니.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님. 소중한 자식 위하는 마음으로 절대 그 결혼 진행하지 마세요.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걔 진짜 악마예요. 한 집안으로 묶이게 된다니. 그렇게 되면 저는 결코 못 삽니다. 큰며느리의 애절한 목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었죠. 전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남편도 무척 당혹스러워 하더군요. 큰며느리와 솔직히 전혀 안 친하지만 거짓말을 할 사람으론 안 보인다고 남편이 말했는데 전 동의를 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상처 엄청 중요하잖아요. 큰며느리가 어째서 그런 성격이 되었는지 알 것도 같아졌고요. 심한 일을 오래 당했으니 인격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 불러다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무릎부터 꿇더군요. 철없었던 제 과거 반성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나름의 변론을 해보자면 전 활발하고 친구가 많았고 선생님들께 예쁨 받던 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음침하게 혼잣말 많이 하고 이상한 그림 그려대고 수업 시간에 매번 자서 혼나던 학생이었어요. 사교적이지 못한 그 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한 학생들이 많았고 저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몇 번 동조를 했어요. 사랑받고 관심 받는 걸 무척 좋아하는 저였기에 그렇게 함께 행동하면 무리에 늙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악인 없었어요. 맹세코 아주 심한 짓을 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그 친구가 워낙 망상증이 심했기 때문에 저에게 당한 거를 10배, 100배를 부풀려서 착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니까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작은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본인이 직접 큰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딱 나오니까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그렇게 해보라고 했고요. 근데 제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큰아들이나 큰며느리 같은 성격은 세상에 없겠다 싶어서요. 큰며느리가 과연 이 사과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틀 뒤 큰며느리에게서 거의 처음으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 악마를 받아주지 마세요. 이번에 느꼈어요. 전 아직도 걔를 무서워합니다. 공포의 대상이에요. 아직 그때 당하고 살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봐요. 너무 두려워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사과를 받아달라는 압박을 받으며 벌벌 떨어야 하나요? 어머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큰며느리에게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쫓기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는 집안이 쪼개지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냥 결혼시키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 부부에게 작은 아들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임신 테스트기를 해본 다음에 깜짝 놀라서 산부인과에 들렸고 확인을 받자마자 저희 부부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실 거죠? 저도 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결혼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형하고 형수님과 왕래하며 살았어요. 전 형하고도 사적으로 연락하는 걸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형수님하고는 아예 안 해봤고요. 그런데도 굳이 이 사람하고 형수님이 과거에 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해야 되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작은 아들이 답지 않게 흥분에 쏘아붙이더군요. 임신 소식에 작은 아들도 많이 놀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뱉은 말이 썩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부족하여 형제 간의 의가 좋지 못하였으니까요. 원체 교류가 없는데 며느리들 간의 과거 문제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는 조금 아쉬웠죠. 큰며느리는 가끔 저하고나 연락하고 마는 사이였으니 작은 며느리를 들인다 해도 접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고 말했어요. 이리저리 따져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랬네요. 작은 아들 부부의 결혼식에 큰며느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무라지 않았죠. 전 대신 작은 며느리에게 당부를 남겼습니다. 과거의 일을 반성하면서 큰며느리 앞에 나서지 말고 얌전하게 잘 지내라고요.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가 약속하겠다며 눈물 젖는 눈으로 끄덕였죠. 전 그걸 믿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결혼하고 나서 큰 며느리와 다른 행보를 보였었죠. 저희 부부에게 애교스러운 안부 문자를 종종 보내왔고 전화도 잘 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어디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되더라고요. 계속 이러진 않는다고 하니까 입덧 가라앉으면 어머님 모시고 맛있는 식당 다닐래요. 그때까지 저 기다려주실 수 있죠?
말도 어쩜 그렇게 해사하게 하던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긴 해도 그래 고맙단 소리가 절로 나갔습니다. 작은 며느리인 입덧이 심하고 두통도 함께 와서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외출을 삼가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흔쾌히 자기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며느리는 집에서 뱃속 아기와 함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비극이 숨겨져 있던 줄을요. 점심때가 되기 전이었던 오전, 큰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즉시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큰아들이 출근한 뒤 큰며느리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께서 발견하셨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요. 듣자마자 전 혼절을 할 뻔했어요. 간신히 정신을 다잡았었는데 큰며느리가 남긴 유품을 확인하고 나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큰며느리 자기가 죽으면 꼭 이걸 봐달라는 짧은 유서와 함께 CCTV 영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집에 CCTV를 설치할 정도로 재수실 두려워하고 있었던 줄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하듯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그날들이 후회로 넋이 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큰며느리가 남몰래 설치한 CCTV는 현관 바로 앞과 거실 등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작은 며느리가 등장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현관문을 두들기자 안에선 큰 며느리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어댔죠.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고 있었는데 잠시 후 작은 며느리가 웃으면서 현관문에 입을 가까이 대고 무어라 말하더군요. 그러자 큰 며느리가 벌벌 떨며 문을 열어주었고요. 지금 안 열어주면 더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든 모양이었구나.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눈을 번뜩이며 웃는 그 영상 속의 작은 며느린 악마 그 자체였어요. 제가 아는 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무섭게 빛나고 있었고 인매는 옆으로 찢은 것 마냥 커다랗게 벌어서 연신 웃고 있었죠. 입덧이니 뭐니 해서 힘들다고 하더니 작은 며느린 잘만 큰 며느리의 집까지 행차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한마디 하자마자 작은 며느린 망설임 없이 뺨을 날렸어요. 그리고는 큰 며느리의 무릎 꿇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그걸로 큰 며느리의 귀에다가 붙이기도 했고요. 가만 보니까 그건 여자들이 머리에 하는 실핀이었는데 그걸 몇 개씩이나 큰 며느리의 귀에다 강제로 꽂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몸을 떨며 울자 작은 며느리는 박수를 치며 입모양으로 크게 여전하네라고 말했죠. 그게 영상에 뚜렷하게 보였어요. 실핀이라는 거 제가 딸을 키워보진 않았어도 여학생들이 흔히 지참하고 다니는 물품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런 식으로도 큰며느린 괴롭힘을 당한 듯 했어요. 고스란히 되살아난 고통의 기억에 큰며느린 영상 속에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럴수록 작은 며느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소름이 돋다 못해 역겨운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작은 며느린 그때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찾아와서 큰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과거의 고통에 사로잡힌 큰며느린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는 건지 작은 며느리 앞에서 기이할 정도로 몸을 떨어댔고요. 작은 며느린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즐거운 듯 했습니다. 꼭 자기 앞에서 큰며느리 무릎 꿇리더라고요. 자기가 미라는 것을 확인받는 게 즐거워 미치겠다는 듯 말입니다. 게다가 저는 영상에서 가슴 아픈 장면을 또 보고 말았어요. 퇴근한 큰아들이 집에 오자 큰며느리가 무언가 얘기를 하려는 듯 다가가 머뭇거렸죠. 하지만 큰아들은 귀찮다는 듯 피곤하다는 듯 손을 휘두르며
큰며느리 피했습니다. 혼자서 TV를 보고 휴대폰 하는 게 큰아들의 일과인 듯 보였어요. 큰며느리는 외롭게 고개를 떨구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큰며느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괴로운 심정이 극에 달한 큰며느리를 결국 그런 선택을 내리고 말았고요. 큰며느리의 유서를 마저 읽었습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 내 인생은 지옥일 뿐이었는데 나는 뭘 기대했던 걸까? 그 악마는 나라는 장난감을 가만두지 않겠지. 장난감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잔혹한 놀이를 계속할 모양이다. 나를 발견하고서 당황하거나 난감해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신나했던 그 악마의 반응을 보면 난 차라리 빨리 스스로 장난감의 수명을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내가 가장 편해지는 길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곁으로 진작 가고 싶었는데 참지 말 걸 그랬다. 죄책감과 미안함의 눈물이 제 눈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도 어느새 오열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이렇게 크는 게 아니었다고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정신을 놓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아내를 방치하는 남자로 자라도록 자식을 잘못 키운 죄, 불쌍한 며느리를 지키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만행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폭발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당장 이혼을 요구했어요. 나는 그렇다고 쳐. 근데 우리 아이는? 뱃속아이 어떡할 건데? 아빠 없는 애로 만들겠다는 거야? 넌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는커녕 그딴 말뿐이구나. 어떻게든 너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거 자체가 난 죄스러워 미칠 것 같아. 나한테 양육비 받고 네가 키우든 아니면 너한테 한 푼 안 받고 내가 키우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너하고는 하루도 더 부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부터 해. 작은 며느리는 억울해서 미치겠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게 그때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고인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곤란해진 것만 신경을 쓰더군요. 당연히 사돈댁에도 이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며느린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자기 가족들하고 한데 어우러져 살기 힘들어서 혼자 멀리 따로 살았던 것이더라고요. 사돈네외께서 작은 며느리 크게 나무랐죠. 하지만 작은 며느린 더욱 분에 찼는지 자기 친구들하고 술자리나 가졌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취해서 계단을 굴렀고 그 길로 유산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유산이 될 수가 있어? 그 음침한 년이 저승에서 우리 아기를 길동무 삼아 데려간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어처구니 없는 울부짖음을 끝으로 작은 아들에게 이혼을 당해 버려졌습니다. 또한 자기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외면받았어요. 작은 아들이 지인들에게 소문을 다 내는 바람에 작은 며느리는 원래 직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많은 지인들마저 잃은 채 멀리 이사까지 가버렸어요. 그제서야 후회하는 눈치였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후일담을 들은 이후로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자식 둘 다 결혼시켰다가 한쪽은 사별해, 한쪽은 이혼해. 그렇게 된 사연을 두고 주변에선 내막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만 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함구해 왔어요. 도저히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요. 저희 네 식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마 세상을 떠난 큰며느리에 대한 죄책감일 겁니다. 더 잘해줄 걸.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한 번쯤은 보듬어 줄 걸. 이런 것들을 후회하며 삽니다. 큰아들은 많이 변했어요. 적어도 가족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이죠. 또한 자기 동생하고도 연락을 잘하며 지냅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면대면했던 자기 형한테 이젠 제법 살가운 동생 노릇도 하더라고요. 부모가 부족하여 이런 사달을 내놓은 것 같아 사실 전 자식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큰아들은 다신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선언했는데 전 마음대로 하게끔 두는 중이에요. 만약에 하늘에서 큰며느리가 허락을 해주면 하는 것이고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 상처 많은 마음이 그곳에선 다 회복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50대의 가장입니다. 하는 일은 사람을 몇 거느리고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막내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키워놓고 나니 문득 그동안 살아온 일도 생각나고 얼마 전에 참 인생이라는 게 뭔가 싶은 경험을 하고 나니 누구에게라도 이 일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긴 세월이니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먼저 오늘까지 저를 찌찌찌라며 올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7명 정도입니다. 그중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내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린 고등학교 내내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어울려 다녔어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서로가 둘도 없는 친구란 인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다들 유별난 성격이었기에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행세 깨나 하려면 무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뭔가 불안하고 예민한 마음을 기댈 데가 없다 보니 더욱 서로에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 사람이 인생의 시기를 막론하고 인간관계를 좀 간단하게 맺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런 것을 미처 알지 못해 우린 서로 견제도 하고 기싸움도 하면서도 서로의 속사정을 훤하게 하는 그런 친구 사이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들 짐작하다시피 이런 관계는 그 시절이 끝나면 길게 지속되기가 힘들지요. 모임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이탈자가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역시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다 같이 모임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도 몇몇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는 종종 만나 어울리곤 했지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모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국가에서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대학교였으니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절에 비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지금처럼 취업이 그렇게 어렵던 때도 아니었을 뿐더러 저는 무엇을 해서라도 반드시 큰 돈을 벌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기에 대학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비슷한 성적의 아이들은 서울이나 대도시 학교에 들어가 번듯한 대학생 대접을 받고 사는데 난 이게 뭔가 하는 불만족만 가득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배우는 공부 같은 것엔 흥미를 잃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온 후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돈을 벌까 하다가 집안에 건설업을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홀로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했어요. 돈을 충분히 모아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 경영을 배우겠다고요. 그리고 건설업으로 보란듯이 성공해 남들 눈에 부러운 사람이 되겠다고요. 허나 젊은 날이 그렇듯 야망을 가져보아도 당장의 현실은 비루했습니다. 말이 좋아 건설업을 배운다곤 했지만
막상 하는 일은 그저 막 몸쓰는 노동일이었거든요. 가끔 현장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괜히 자존심 때문에 친척분 밑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눈엔 제가 어떻게 보였는지 뻔한 일입니다. 그런 눈치가 없었던 때라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다녔으니 현장에서 달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전 가짜는 풋내기였겠죠. 한 2년간을 그야말로 뼈 빠지게 뛰어다녔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늘 발이 부어서 나중엔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을 정도였지만 시작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독하게 마음먹었고 힘들 때마다 제가 품었던 성공이란 야망을 떠올렸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모르고 뭐가 성공인지 정의하기도 힘들었던 제가 그저 성공만 외치며 노가다를 하고 다녔으니 심적으로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 많이 외로웠습니다. 의지할 때라곤 친구들 뿐이었는데 대학 생활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으니 친구가 없었고 고등학교 내내 어울려 다닌 고등학교 친구들이 유일했지요. 그 친구들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하소연을 하다 보면 속이 좀 풀리곤 했기에 일이 끝나면 친구들과 종종 만나 술을 한잔 했습니다. 당시 친구들 중에선 제가 돈을 제일 잘 버는 축이다 보니 만날 때마다 술값은 제가 다 냈고 허름한 안주 한 번 없이 좋은 음식만을 사주려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고마워서요. 지금도 참 기가 막히긴 합니다만 사람 마음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전 좋은 마음으로 하루가 멀다시피 모임을 가졌지만 그 웃고 떠들던 무리 중에 앙심을 품은 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면 좋게 여기는 이가 있는 한편 속으로 저놈이 돈 좀 번다고 돈 자랑하는구나. 난 없어서 저놈 비위나 맞추고 있지만 나중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빗돌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 무리 중에 상민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뭐랄까 이상한 피해의식이 있던 친구라고 할까요? 늘 본인의 집안이 불우하다 말하고 다녔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회의적인 말만 늘어놓던 친구였죠. 녀석의 집안이 풍족하지 못한 것은 맞았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본인 말처럼 그렇게까지 답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빚을 진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돈을 벌면 충분히 자기의 가정도 꾸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친구였는데도 이상한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였지요. 그리고 상민이는 제가 술을 살 땐 항상 과장되게 인사치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네가 잘해줬던 건 꼭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다는 부담스러운 말을 몇 번이나 하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친구들도 다 눈치를 챘습니다. 이 녀석은 나를 만나러 나올 때만 늘 빈지갑으로 나온다는 것을요. 물론 친구가 돈이 없어 빈지갑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상민이는 돈을 벌고 있었고 그리 나쁜 직장도 아니었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꼭 그런 행동을 일삼으니 그걸 알게 된 이후로부터 하는 짓이 점점 눈에 거슬렸어요. 언젠간 한번 망신을 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전 입이 무거운 것이 곧 인품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무에게도 상민이의 그런 행실을 이야기하며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흠집을 내지 않았고 그저 약간 거리를 두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 센 바람이 한번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친척분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기울어져 가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야 상당한 자본가였기 때문에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 전 그야말로 당장의 생활이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꼭 참고 몇 년간 다닌 직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리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착잡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전 혼자 소주를 기울이다 친구들을 불러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참 큰 실수를 했다 싶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 잘 참고 이겨내야 했는데 그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에게 상황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고 다닌 거죠. 당시 2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였고 친구들은 점차 사회로 진출하던 시기였으니 그런 제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통탄할 일은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내가 어려울 때 진정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단 사실이고 무관심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고소해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상민이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이상하게도 친구들 무리로부터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들 제 전화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고 제가 술을 마시자고 해도 바쁘단 일 핑계를 대더군요. 그중 무리해서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 제 연락을 잘 받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제가 힘든 소리 자주 하고 다니니 친구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하나 보다 싶어 행동을 조심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섭섭하긴 했지만 힘들어도 티내지 않고 그저 괜찮은 척 버텨나가는 식으로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수차례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저는 왜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지 그 이유를 드디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 술자리가 슬슬 팔 무렵 일이 바쁜 친구들은 모두 돌아가고 상민이 녀석과 저만 남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전 간만에 좋은 모임을 가져 기분이 한껏 즐거워져 웃으며 그간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사는 게 참 맘 같지 않아. 나만 이러는 건지 남들도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맙다, 상민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바짝 돈 모아서 대학도 다시 가고 내 힘으로 사업체도 하나 키워내고 싶어.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말도 아니었고 그저 속에 있던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녀석이 갑자기 친절하던 얼굴을 바꾸고 무엇에 배알이 뒤틀렸는지 그간 숨겨왔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네가 여태 뭐 한다고 말로만 설쳐왔지. 그래서 네가 여태 뭘 얼마나 했고 얼마나 모아놨냐? 대학도 운이 좋아 그만큼 갔으면 그저 먹고 살 국리나 할 것이지. 경영을 한다고 난리야? 너 같은 놈은 그냥 노가다나 뛰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돼. 네 주제에 무슨 대학은 대학이냐? 네가 분수를 알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사탕발림할 수는 있지만 친구니까, 오랜 친구니까 이렇게 쓴소리도 하는 거다. 잘 새겨들어라.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얼떨떨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녀석은 온갖 악담을 퍼부어댔고 아무 말 없이 녀석을 노려보며 이야기를 듣던 차에 그제야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더군요. 예전부터 느껴왔던 녀석의 콤플렉스. 기회만 있으면 자기보다 약한 자를 물어뜯는 그 습성. 친구라고 생각했던 녀석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그때 당시에는 녀석에게 뭐라 대거리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야말로 돈을 퍼부어주고 거둬 먹이다시피 한 녀석에게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참담했지요. 배신감에 보들보들 몸이 떨렸고 집에 돌아와 곱씹어 보니 전 일생을 그 녀석에게 이런 한 푼 덕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상민이는 제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것 같다며 은근슬쩍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전 그게 놈의 본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경험으로 돈을 써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이후 너무나 오랫동안을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들려온 풍문 역시 참 가관이었어요. 모임을 갖는 무리 중에 일금은권 은행에 입사해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상민이가 바로 그 친구 옆에 붙어서 돌도 없는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임을 주도한다더군요. 또 왜인지 이유는 모르지만 본인 비위에 거슬리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헌담을 해서 무리해서 하나둘 소외시켜 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요? 은행 과장이 자기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지. 그 무슨 주변을 돕고 은혜를 주는 자리나 되든가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뭐라도 이득될 자리 보고 발을 뻗는 법인데 말이죠. 저에 대해선 친구들에게 무식하고 주제도 모르면서 입만 살아있는 노가다꾼이라고 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녀석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갔습니다. 그저 번듯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만 추켜 세우고 주변에 두려는 그 비열한 콤플렉스. 그게 그 친구를 비열하고 못된 인간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저를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친구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고 한숨도 차 있는 모습이 왠지 별로 좋지 않은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 친구를 기다리고 있자 친구가 터덜터덜 걸어왔고 오랜만에 만난지라 서로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친구의 표정은 그때까지도 좋지 않았어요. 마치 저에게 할 말이 있는데도 못하는 듯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제 눈치를 살피었습니다. 그에 제가 먼저 말문을 틔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아. 여기까지 와서 말할 게 뭔데? 다른 게 아니고, 실은 상민이가 너에 대해 하도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서 말이다. 나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한번 말해봐. 뭔 소리 하고 다니는데?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심장이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예상은 같지만 일단은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뒤에서 저에 대해 하고 다녔던 말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에 있더군요. 상민이가 네가 허풍만 잔뜩 떠는 노가다꾼이라 하면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고 하고 몇 년째 갚지도 않는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널 알잖냐. 네가 그럴 놈이 아니라는 거. 황당해서 뭐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널 찾아왔다. 아무래도 너랑 상민이 둘이서 해결하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잔에 들어 겨우 갈증난 목에 물을 붓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 당연히 상민이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럴 생각조차 없었고 놈이 그런 거짓말까지 지어서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을 줄은 몰랐으니 더군다나 이놈이 친구들에게만 제 얘기를 부정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저를 조금 안다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둔 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나가지 않은 동창회에 나가서도 제 얘기라며 제가 아주 별 볼 일 없는 쓰레기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이게 다 사실인 거지?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이가 너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화로 풀어봐라. 왜 그러고 다니는 건지 도대체 나도 모르겠어서 너한테 찾아온 거니까. 친구는 제 어깨를 두들겨주며 잘 해결해보라고 말하곤 뒤돌아섰지만 전 그때까지도 표정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입술을 치떨고만 있었습니다. 녀석에게 느꼈던 분노가 점점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서고 있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저는 무작정 상민을 찾아갔습니다. 상민이 만나는 건 쉬웠어요. 무슨 뻔뻔함인지 전화 한 번으로 녀석이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녀석은 절 보자마자 희죽거리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자기가 해준 조언을 더 듣고 싶어 찾아왔냐 그러더군요. 네가 해준 조언? 그래. 대학 가지 말고 네 일에 충실하라고 했잖냐. 그 말이 혹시 더 듣고 싶었던 거야? 원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저를 비웃는 이죽거리는 표정으로 하는 그 말들은 날카롭게 날아와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녀석은 저를 한입거리, 그러니까 언제든 하대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인간쯤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경거망동하고 못돼 처먹은 인간이 아니었고, 녀석에게 저는 특히나 약한 상대, 약한 먹잇감이었던 거지요. 저는 마음속 분노를 깊게 누르며 상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리 옮겨서 술이라도 한잔할까? 상민이 흔쾌히 좋다며 절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는 근처 허름한 술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간단한 안주를 시켜놓은 뒤 전 상민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녀석도 슬슬 풀어놓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녀석은 술을 몇 잔 더 마시고 나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 저 역시 조용히 상민이를 노려봤고 저희 둘 사이엔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상민이 녀석의 입에서 조용하고 냉기어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너 기억나냐? 네가 우리들 밥 사주면서 거들먹거렸던 거. 넌 내가 웃어주니까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겠지? 근데 착각하지 마라. 난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어. 난 네가 망하기만을 바랬다. 그리고 네가 이런 빌빌대는 신세가 될 줄 알았지. 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신세로 살아갈 거다. 내 예상은 항상 맞는다니까? 전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꼭 쥐며 녀석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민인 뾰족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슬그머니 웃으며 큰 인심 쓰듯 술값을 테이블 위에 놓고선 요요히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상민이가 나간 자리 바라보며 있었어요. 정신이 없었단 표현이 맞을까요? 거대한 감정 하나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분노 그리고 모멸감. 그때 제 눈에서 예상치 못하게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울어본 적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혼이 난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전 눈물을 뚝뚝 떨구며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을 빠져나가며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보란듯이 성공하겠다고. 전 바로 취업을 위한 자리를 알아보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또 미친 듯이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순간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순간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딜 가도 제 마음속 안엔 그 허름한 술집과 대면하던 상민이의 얼굴이 있었고 상민이가 절 비웃고 있었고 전 바락바락 이를 갈고 있었죠. 연애를 하거나 전처럼 사람을 자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외로움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일부라 생각하며 거뜬히 받아들였지요. 살기 위한 본능이 이렇게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진 그때 알았습니다. 당시 전 남들이 하는 일에 2배를 하고서도 지칠 줄 몰랐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일에 미쳐 있냐며 저를 말리곤 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해야 한다고,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바빴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보단 그냥 그건 저와의 싸움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친구들 모임 때문에 몇 번 녀석과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녀석은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속을 긁어놨지만 전 한 번도 녀석을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유를 알지 못하면 또 모를까. 저런 작자를 상대해봐야
내 꼴도 한심해진다고 저를 다잡았어요. 화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배신감에 치를 떨기도 했지만 애시당초 무지하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 한심한 이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또 나중엔 분명 제가 성공해 있을 테니 그때 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계속 제 앞에선 웃으면서 뒤에선 저에 대한 험담을 늘여놓고 다녔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 아는 사람이라면 저를 믿을 거고 아닌 사람이라면 상민이의 말을 믿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몇 년간을 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당장 눈에 띄게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일적인 신뢰 같은 것이 느는 것이 느껴졌어요. 인맥도 생겼고 돈 버는 방법도 조금씩 체득해 나갔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자 그땐 저도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희 회사에 당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배려심 많은 성격에 말투도 곱고 단아해 주변 동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경쟁자가 많아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전 저만의 자신감으로 다가가서 겁없이 데이트를 신청했고 회사 동료끼린 연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몇 번은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여자분을 향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한 1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쫓아다니자 어느새 여자분도 마음에 열렸는지 제게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고 전 그 자리에서 호감을 얻어 연인 관계로 이어지는 데 성공했어요. 연애를 하다 보니 삶의 다른 면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금껏 유하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채찍질하며 살아왔는데 일에 미쳐 돌아가던 저를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생기니 저를 돌아보게도 되었고 일을 조금 적당히 하는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는 알콩달콩한 연애를 하다가 그냥저냥 만나는 연인 관계를 지나 서로 속내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지한 관계가 되었고 제 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당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무척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난 지금 내 나이면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 낳고 오순도순 애들이랑 남편이랑 사는 것도 큰 행복일 것 같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꿈꿨어요. 왠지 허락을 하는 것 같은 그녀의 말을 들으니 전 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전 그녀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지요. 정말 다행히도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부모님의 허락까지 받자 저희는 서둘러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다고 삶이 다 편해지진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우자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고 고정 지출비가 있다 보니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도 저희 가족은 좁은 방 한 칸에서 생활하며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아내는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었지만 전 아니었어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얼른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겨우 모은 돈으로 친척들과 함께 사업을 하다 경제사범으로 총대를 메고 1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아내에겐 미안했고 참으로 절망스러웠죠. 전 그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독해져야 하고 이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다시 옛날의 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요. 그 순간 상민이가 떠올랐습니다. 제 신세를 비웃으며 저를 거지 취급하던 상민이가요. 그저 사람 좋고 열심히만 하면 길이 열릴 거란 제 순진한 믿음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일적인 자리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일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책임을 지고 죄를 받은 덕에 여유 자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사업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간 믿고 살았던 신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 해도 좋을 정도로 목표는 오직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일에는 짐승처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 거칠고 유별나던 현장 사람들도 제 말엔 자연스레 순종했습니다. 방 한 칸에 비루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제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무렵에 문득 거울을 보니 삭막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는 중년 남자가 서 있더군요. 일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독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사소한 쟁점이라도 물고 늘어져 맞서 싸면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스스로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는 항상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일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단 말을 듣곤 그날로 학교로 달려가 가해 학생의 부모를 모두 부르라 난리쳤습니다. 상대방 부모와 대면한 자리에서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줄 테니까 우리 애가 맞은 만큼 당신들이 맞을 겁니까? 사과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세요. 담임 선생님부터 가해 학생의 부모들까지 모조리 기겁을 했고 아내마저 제 으름장에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나 한 번만 내 아이에게 손을 댔다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했으니까요. 저희 아이가 더 이상 멍자국 없이 집에 돌아오니 아내도 안심했고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식구들은 내심 그런 저를 든든하게 여기는 눈치였고 전 제 방법이 남자만의 해결 방법이라고 가장의 해결 방법이라고 자부했었지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나니 비록 노가다꾼이 망정 번듯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원부지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주택을 지었어요. 그 무렵엔 돈을 버는 일에도 이미 호가 나서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잘 모르는 사업 분야에도 거침없이 뛰어들었어요. 제가 가진 원칙은 오직 하나. 경쟁 업체에 비해서 압도적인 규모와 서비스, 이를 바탕으로 상권을 잠식하는 것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미 이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업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비록 풍채 좋고 점잖은 사업가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요. 깡마르고 매섭게 생긴 노가다꾼이라 할지라도 주변과 세상이 내 뜻, 내 의도대로 굴러가는 거. 이것은 돈보다 더 무서운 중독을 안겨주더라고요.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드물었어요. 그렇게 명석하지 못하던 막내놈도 돈으로 과외를 붙이고 재수학원까지 시키고 나니 나름 번듯한 대학교에 붙었지요. 돈이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지만 사람이 자기 직업은 있어야 하니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처럼 돈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쪽으로 당기는 자기장과도 같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하고 짐승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짐승이야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은 얼어 죽을지언정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단 말도 있죠. 제게 이 차이를 실감시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사업장에 웬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녀석. 제게 마음속 트라우마를 심어놓고 간 녀석. 바로 근 20년 만에 나타난 상민이었지요. 아마 그 순간에 누군가 제 표정을 봤다면 벌레 씹은 표정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젊은 날의 울분은
깊은 한으로 남는 법이죠. 하지만 이내 이 녀석이 나한테 왜 왔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 회사는 고향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이나 걸려서 저를 찾아온 그 저희가 무엇인지 드러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녀석을 맞아 자리에 앉혔습니다. 계절에 어울리지 않은 옷차림, 어딘가 비굴한 태도. 하지만 어딘가 침착하려 애쓰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법도 한데 여전히 속이 검어 보이는 그 꼴이 역겹게 느껴져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더군요. 순간 젊은 날 그 녀석이 제게 했던 짓이 떠올라 내쫓아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서야 그게 무슨 복수가 되나 싶어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겨우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녀석은 한참을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지방대 석사를 나와 공단의 연구소에 들어가 생활했고 마흔 중반에 슬슬 월급쟁이가 지겨워져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자기 사업체를 꾸려보려 하다 기존에 일했던 업체 사장의 장악력에 빌려 자금을 모두 날려버리고는 공부방을 하며 근근히 살아오다. 이제 나이가 많아 학생들과 소통이 어렵게 되어 그마저도 손을 놓게 되었으니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구상 중이라며 자기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사업에 대한 감각도 부족하고 하려는 사업 역시 그저 중개상, 도매상 정도의 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거창한 소리를 해대는지 녀석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봐 허석사, 이런 것보단 네 학력이 있으니까 어디 교단에라도 서보지 그래? 석사는 사실 호칭이 아니죠. 그리고 경력도 변변치 않은데 교단은 택도 없는 소리지만 녀석의 허영심을 떠보기 위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은 오히려 그 말에 기분이 좋은지 그래도 좋겠다며 동조를 하더군요. 역시 친구가 날 잘 알아봐 주는구먼. 이래서 친구 좋다는 말을 하는가 봐. 아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야심차게 계획한 게 있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도 자네가 우리 친구 중에 가장 성공했지 않은가. 2억 정도만 융통해주면 이자까지 팍팍 쳐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안 되겠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란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간 잊고 지낸 그 감정을 생각하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습니다만 아마 그날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자제력을 모두 쏟아부었나 봅니다. 글쎄, 돈이 있어도 사업에 놓을 돈이지 빌려줄 돈이 없네. 내가 너의 뭘 믿고 그런 큰 돈을 빌려주나? 이제 와서 말이지만 네가 예전에 하고 다닌 짓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입이 없어 여태 그냥 지낸 줄 아나? 나뿐 아니라 여러 친구 관계 네가 다 이간질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모임이라고 할 만한 게 어디 있나? 속에서 올라오는 분함을 참으며 점잖게 말했더니 녀석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끔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안 본 20년 사이에 금전은 물론 결혼까지 그간 그리 평탄치 못한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뜸 무릎까지 꿇을지 몰랐지요. 하지만 행동을 보아하니 제가 한 짓을 잘 알고 이미 모든 행동을 다 계획해온 눈치가 빤하더군요. 그동안 저런 식으로 매사에 대처해왔을 것을 생각하니 참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발 부탁하네. 제발 지난 일은 다 용서해주게. 내가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자네에게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하네. 여기 사진 속 얼굴 보이나? 내 아들이야. 나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이고 싶어. 정말 어제는 사채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돈을 빌릴 데가 하도 없어서 내 사정 얼마나 비참한지 자넨 짐작도 못할 거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한강 다리에까지 올라갔었어. 이봐, 내가 그럴 필요도 못 느끼지만 내 사정 충분히 설명했잖아. 네가 무릎을 꿇든 뭐라든 그건 억지밖에 안 되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야. 예전에 나를 갖고 그럴 때 친구라 생각하고 한 짓인가? 나는 네 친구가 아니야. 그냥 돌아가. 친구, 예전엔 나도 어렸고 자네도 어렸지 않은가? 내 이렇게 무릎 꿇고 사줘야겠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아니, 예정 생각해서 친구 한 명 살린다 치고 도와주면 안 되겠나? 내일이 싹싹 빌게. 그놈의 돈이 뭔지 울먹이며 말하는 녀석이 잠시 안쓰러워 보였지만 지난 과거가 동정보다 훨씬 위에 있더군요.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지요. 저도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네 인생 누가 다른 사람이 망친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지.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 질렀더니 잠시 뒤에서야 일어서 나가더군요. 밖에서 뭐라 악다구니가 들렸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으로 온 상민이가 마지막 발악처럼 절 향해 그러더군요. 넌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참 재수없는 놈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제 입에서 한숨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게 비수를 꽂고 간 바람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로 고통받아 왔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험담을 하는 녀석을 보고 있자니 문득 울분이 마음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생각지도 못하고 언제나 자기 처신만 생각하는 모습은 안쓰러울 만큼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그놈이 돌아간 후 가만히 생각해보니 솔직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저러고 있으니 통쾌함보단 씁쓸함이 밀려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대뜸 나타나선 옛 울분을 들쑤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상민이가 왔다 간 이후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날의 상처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걸요. 참담함과 비참함을 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저를 다시 그곳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왔다는 걸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 마음 한가운데가 가라앉으며 차분해지더군요. 그 길로 전 옛 친구와 약속을 잡고 고향에 내려가 밤새도록 친구와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힘들 때 흔쾌히 큰 돈을 빌려준 친구였지요. 지금에도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20대 후반이던 시절에는 꽤 큰 돈이었음에도 기꺼이 내주고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돈 이야긴 입에 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적절한 이자를 쳐서 돈을 갖고 나서도 늘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친구 생각이 먼저 나곤 했습니다. 누구나 젊은 날엔 고생을 합니다. 지나고나 생각해보니 눈물나게 비참했던 일도 또 그만큼 감사했던 일도 다 저를 이끌어온 기억입니다. 뻔한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러한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겠지요. 제가 이야기한 친구는 평생을 자기 연민과 콤플렉스에 빠져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인생을 망쳤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뚤어진 심보를 다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겠지요. 전 앞으론 여유를 조금 더 갖고 좋은 것만 보고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진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
그간 지나칠 만큼 경계심을 세우고 사람과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더군요. 다정한 말보단 센 말들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저와 가정을 지킨다는 이유로 강한 모습만을 보이려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에게도 더 다정한 아빠로 남편으로 살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한 하루 되세요.